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수업에 이어서 말초신경계부터 계속해서 학습지로 복습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말초신경계는 12쌍의 뇌신경과 31쌍의 척수신경으로 구성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뇌신경은 뇌에 연결되어 있는 신경, 척수신경은 척수에 연결되어 있는 신경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뇌 그 자체와 뇌신경을 어차피 뇌도 뭐 신경계니까 뇌신경이나 뇌는 같은 말이 아닐까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뇌는 앞에서 했던 중추신경계에 속하는 그 뇌 그 자체고요. 옆에 있죠. 뇌 그 자체. 뇌신경은 이 뇌에 연결되어 있는 말초신경을 뇌신경이라고 합니다. 척수도 마찬가지예요. 아시겠죠? 자, 말초신경에는 자극을 받아들여 중추신경에 전달하는 구심성 신경과 중추신경계 명령을 반응기관으로 전달하는 원심성 신경. 그래서 방향성이 구심성 신경은 뇌나 척수 같은 중추신경계로 들어가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같은 말이 감각신경이죠. 그 다음에 원심성 신경은 방향성이 나가는 쪽이에요. 즉 뇌나 척수로부터 말단으로 나가는, 그래서 원심성이고 같은 말은 운동신경이 되겠습니다. 자, 체성신경이란 주로 대뇌의 지배를 받고요. 골격근의 움직임을 담당합니다. 자, 중추신경계와 반응기관이 한 개의 신경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체성신경 같은 경우에는 중추에서 반응기까지 뉴런이 하나, 신경이 하나로 그리고요. 그리고 골격근에 연결되어 있으면 체성신경입니다. 그래서 골격근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자율신경은 여러분들 그 척수에 연결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뇌에 연결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 이렇게 뇌줄기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그 중간뇌나 연수 같은 부분에 연결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뇌줄기라고 표현해도 되겠죠? 얘는 내장근이나 심장근, 분비샘의 움직임과 분비를 담당합니다. 그래서 골격근이 아닌 이런 데 연결이 되어 있으면 자율신경이다. 이렇게 하고요. 중추신경계와 반응기관이 두 개의 신경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그 두 개 사이에는 신경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신경절이란 개념을 우리가 흥분에 전달할 때 했지만 그 뉴런과 뉴런 사이에 이 연접한 부위를 우리는 뭐라고 했죠? 이 부분을, 이런 부분을 시냅스라고 했죠. 시냅스. 이 신경절도 여러분들 시냅스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 시냅스들의 모임, 많이 모여있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신경절이나 시냅스나 여러분들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죠? 넘어갈게요. 자, 자율신경 중에 교감신경은 척수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감신경은 전부 척수에서 뻗어나와요. 척수 한 중간쯤에서요. 신경절 이전 뉴런이 신경절 이후 뉴런보다 짧습니다. 아이고. 반대로 적었네요. 짧습니다. 그죠? 이렇게 돼요. 얘가 이후가 더 길어요. 그지? 신경절 이전 뉴런의 축상 말단에는 아세틸콜린이 분비가 되고요. 신경절 이후 말단에서 이거 색깔을 좀 바꿔볼까요? 잠시만요. 노르 에피네프린이 분비됩니다. 선생님 왜 빨간색으로 적었냐면 이 교감신경의 신경절 이후 축상 말단에서만 얘가 나와요. 나머지는 전부 다 아세틸콜린입니다. 자, 부교감신경은 마찬가지 중간뇌나 연수 보통 많이 나오거든요. 합쳐서 뇌줄기라고 할게요. 뇌줄기나 척수에 연결이 되어 있으며 여기서 척수는 척수 끝부분입니다. 척수 끝부분, 방광으로 가는 척수 끝부분에서 부교감신경이 나오기도 합니다. 신경절 이전 뉴런이 오히려 길어요. 뭐보다? 이후 뉴런보다. 그리고 둘 다 말단은 모두 아세틸콜린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됩니다.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은 특정 반응기관에 대해 서로 반대 효과를 시키는 기량작용. 선생님이 항상 이 기량작용을 자동차의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 페달을 비유했어요. 그러니까 교감신경이 가속 페달이에요.
그래서 왱 가속 밟으면 앞으로 확 나가죠, 그죠? 교감신경에 의해서 일어나는 반응을 싸움 또는 도망 반응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액티베이션한 상태, 긴장하고 흥분하고 막 싸우고 이런 막 목숨 걸고 도망가고 이런 상태일 때 교감신경이 활성화되고요. 부교감신경은 이제 브레이크 페달입니다. 그러니까 교감신경 때문에 굉장히 내 몸이 이렇게 활성화된 흥분된 상태를 다시 원래로 되돌리는. 그래서 여러분들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 페달을 동시에 밟지 않잖아요. 상황에 따라 가속 페달을 밟을 때는 브레이크를 안 밟고 브레이크를 밟을 때는 가속 페달을 안 밟잖아요. 그렇지? 그게 기량작용의 개념입니다. 자,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됐을 때 각각의 기관들이 어떤 반응들이 일어나는지를 보면 여러분 교감신경 그러니까 여러분 보통 우리가 놀라면 토끼 눈이 된다. 놀라면 눈이 커진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들 물론 눈을 크게 뜬다고 동공이 커지진 않습니다만 그렇게 매치하면 얘는 커지고 얘는 작아져요. 선생님 화살표로 표시할게요. 심장박동 당연히 빨라지고 얘는 느려지고요. 반대로 소화는 여러분들 긴장하고 이러면 지금 소화가 중요합니까? 반대입니다. 그죠? 부교감일 때 소화가 잘 되고요. 이 뭐야? 글리코젠 이거 뭐야? 뭔가요 이거? 글리코젠? 글리코젠의 뭐 합성량을 얘기하는 거야. 글리코젠의 뭐 분해를 얘기하는 거야. 뭐지 이게? 의미를 모르겠네요. 넘어갑시다 이거. 뭐 설명이 있어야죠, 그죠? 자, 기관지. 기관지도 여러분들 그 호흡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그 교감신경 활성화할 때 호흡이 굉장히 가빠지니까 기관지의 그 뭐라 그래야 될까? 그 역할도 굉장히 활발해진다고 생각하시고요. 그 방광이 중요하거든요. 방광은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 교감신경일 때 긴장할 때 물론 사실 사람이 긴장하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찔끔 소변을 지릴 수도 있는데 그거는 그 우리 자율신경 이 신경계의 오작동이고요. 그걸 생각하시면 안 되고 우리가 굉장히 릴렉스한 상태, 부교감신경 릴렉스한 상태에서 소변을 보잖아요. 그럼 소변을 보려면 방광을 수축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부교감 릴렉스 할 때 오줌 누니까 방광을 쥐어짜서 오줌을 누자. 그럼 반대로 교감은 이완 혹은 확장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그림들에 여러분들이 이제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면 되는데요. 지금 눈에 보이는 것처럼 체성신경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아까 뉴런이 몇 개라 그랬죠? 뉴런이 한 개라 그랬잖아요. 그죠? 실제로 뉴런이 딱 한 개만 여러분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리집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조금 뭐라 그래야 될까? 참고만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참고서에 그림이 좀 잘못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일단 체성신경은 마리집이 있는 걸로 그리고 교감, 부교감의 자율신경은 신경절 이전만 마리집이 있게 그리고 뒤에는 없게 그립니다. 근데 이거까지 뭐 굳이 아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혹시나 다른 책에서 잘못되어 있다면 이게 맞습니다. 근데 뭐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신경이 다 이걸 따르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요. 선생님 방금 교과서를 좀 보니까 이 글리코젠 분해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글리코젠이 분해되는 것은 교감신경일 때 활발하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여러분들 교감신경일 때는 싸움 또는 도망이기 때문에 내가 굉장히 에너지를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ATP를 많이 써야 되고 그러면 당이 많이 필요하죠. 그러면 저장되어 있던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빨리 분해해서 공급을 해야 되니까 교감신경일 때 글리코젠 분해가 촉진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얘는 뭐예요? 아세틸콜린. 안 적을게요, 다. 그다음 교감신경 여기도 아세틸콜린, 여기도 아세틸콜린, 아세틸콜린. 다 아세틸콜린인데 교감신경의 신경절 이후 말단만 노르에피네프린. 그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경계 이상과 질환. 보통 그 알츠하이머 치매 일부입니다. 파킨슨병 이런 것들은 중추신경계의 이상, 보통 뇌의 이상이죠.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여러분들 그 말초신경 이상으로 이렇게 적어도 되는데요. 이 근위축석 측상경화증 이게 이제 그거잖아요. 루게릭병이거든요. 근데 이게 정확하게는 말초신경이라 하기보다는
운동신경의 이상으로 하는 게 더 정확합니다. 근데 뭐 말초신경 이상이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기 때문에 둘 중에 뭘 써도 관계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내분비계 호르몬으로 넘어갑시다. 조금 더 키울까요? 옆에 거 지우고. 자, 뭐는 특정 조직이나 기관의 생리작용 신호를 전달하는 화학물질 호르몬이죠. 쉬운 건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내분비계는 호르몬을 생성합니다. 그리고 분비하는 내분비샘. 이 내분비샘이 호르몬을 만들고 분비합니다. 그죠? 사람의 내분비샘은 시상하부, 뇌하수체, 갑상샘, 부신, 이자, 난소, 정소, 생식샘 이런 것들이 있다. 호르몬은 혈액을 따라 이동해요. 왜? 분비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호르몬, 이게 이제 내분비 세포겠죠? 얘가 호르몬을 만들면 혈관에 혈액을 통해 분비시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내분비 세포. 그러니까 내분비샘은 보통 기관 혹은 조직 수준이기 때문에 얘들도 세포로 이루어져 있겠죠? 얘는 표적세포. 이건 뭐냐 하면 이제 호르몬이 가서 작용하는 기관들 표적기관. 그 기관은 또 표적세포로 이루어져 있겠지. 됐죠? 이 표적세포의 특정 수용체가 이 호르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호르몬과 이 수용체가 딱 이게 맞아야지만 가서 작용을 하거든요. 됐죠? 자, 이와 같이 호르몬을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체가 있어 호르몬 효과가 나타나는 세포나 기관을 표적세포 혹은 표적기관. 그래서 이 표적은 타겟이란 뜻이에요. 딱 거기에 가서만 작용합니다. 자, 호르몬 한번 써볼까요? 써봐츄. 피카츄. 여러분 피카츄 압니까 이거? 자, 여러분 시상하부에서 만들 수 있는 호르몬은 뭐 이 정도만 압시다. CRH라 그래서 TRH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얘는 이제 TSH를 방출시키는 거고 얘는 ACTH를 방출시키는 호르몬이거든요.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고. 자, 앞집 팻걸 기억납니까? 우리 개념 강의할 때 했던 거. 자, 뇌하수 전엽에서는 뭐 TSH 갑상샘 자극 호르몬, 그 다음에 ACTH 부신 겉질 자극 호르몬, 그 다음 GH 생장 호르몬, 그죠? 그 다음에 뭐 또 그냥 뭉뚱그려서 생식샘 자극 호르몬 이렇게 할까요? 물론 우리 교과서에는 보면 FSH랑 LH로 구분되어 있지만 생식계는 생명과학원에서 안 다룬다 그랬죠? 그래서 생식샘 자극 호르몬 이렇게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눈여겨봐야 될 것은 TSH. 얘들은 매치되죠? 갑상샘이 뭐예요? 티록신. 그지? 칼시토닌 뭐 얘는 언급 안 할게요. 칼슘 조절하는 거. TRH, TSH, 티록신 전부 다 연계되죠. 뇌하체 후엽 뭐예요? 옥시토신. 그리고 항인 호르몬 ADH. 그죠? ADH는 겁나 중요한 호르몬이지. 부신 뭐 있어요? 부신 겉질에서 코르티코이드 나옵니다. 당질 코르티코이드나 모기질 코르티코이드. 그 다음 속질에서는 에피네프린. 그죠? 이자 뭐 나와요? 인슐린, 글루카곤. 이것도 다 중요한 호르몬입니다. 혈당 조절하는. 정소는 뭐 다 안 적을게요. 테스토스테론 뭐 이런 것들. 난소에는 뭐 프로게스테론, 에스트로겐 이런 게 있는데 성호르몬은 여러분들 크게 언급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참고만 하시고요. 뭐 중요한 호르몬들 좀 더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것은 ADH, 물론 요 TSH, 티록신, TRH 마찬가지고 인슐린, 글루카곤, 에피네프린 뭐 이 정도가 중요한 호르몬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호르몬은 매우 적은 양으로도 생리작용을 조절합니다. 특정 호르몬이 너무 많으면 과다증, 너무 부족하면 결핍증 이런 게 나타날 수 있고요. 됐죠? 오케이. 그 다음에 뭐 밑에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내분비계 질환, 호르몬 분비 조절에 이상이 생겨서 뭐 아까 했죠? 과다증, 결핍증, 생장 호르몬 과다, 거인증, 너무 붙였고 소인증, 갑상샘 기능 과다니까 항진증, 너무 많이 나온 거고, 적은 거는 저하증. 인슐린에 너무 적게 나오거나 기능 이게 이제 당뇨병이죠. 대사성 질환을 했습니다. 자, 이제 옆으로 갑시다. 항상성 조절, 항상성 유지 갑시다. 자, 외부 환경이 변하더라도 내부 조건을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는 게 항상성.
됐죠? 반응의 결과가 다시 그 반응을 돌아가지. 피드백. 근데 이제 억제하는 방향이니까 네거티브 피드백, 음성 피드백입니다. 여러분 글씨 알아먹겠죠? 지금 좀 빨리 쓰고 있습니다, 지금. 자, 티록신 요 경로 나오는데요. 여러분들 만약에 티록신이 너무 과하면 선생님 어제 촬영했던 그 6월 모의평가에도 요 모의평가가 아니지, 죄송합니다. 6월 그 2학년들 학력평가, 6월 학력평가에도 물론 거기는 TRH, TSH, 티록신이 나오진 않았지만 음성 피드백 묻는 문제가 나왔었거든요. 자, 티록신이 너무 과하면 돌아가서 시상하부라든지 혹은 뇌하수체, 전역 얘들을 억제시킵니다. 그럼 시상하부에서 TRH가 적게 만들어질 것이고 TRH가 적으면 얘도 적게 나와요. 그러면 갑상샘에서 티록신도 적게 나와서 얘가 과했던 그 결과가 그 과정들을 다시 억제시켜주는 거죠. 이게 음성 피드백입니다. 자, 티록신은 티록신 분비 촉진에 관여하는 호르몬을 분비하는 기관의 작용을 억제하므로 혈중 티록신 농도가 증가하면 티록신 분비량이 감사합니다. 얘가 너무 많으면 그죠? 돌아가서 얘들을 억제하니까 다시 적어져서 일정하게 유지를 한다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두 개의 요인이 한 기관에 작용하는데 하나는 촉진, 하나는 반대.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상쇄시키는 아까 했던 기량작용.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할 때 얘기했었죠? 서로 반대되는 기량작용. 그래서 여러분들 이 항상성 유지는 음성 피드백과 기량작용 이 두 가지의 원리로 대부분 조절이 됩니다. 자, 첫 번째 혈당부터 나오네요. 혈액 속의 포도당 농도를 혈당량이라고 하고요. 공복 시작 0.1% 수준입니다. 정상 사람에서. 자, 베타세포. 인슐린 어디 주사한다? 베타세포. 배에 주사한다? 베타세포. 인슐린이 간에 작용하면 글리코젠의 합성이 촉진됩니다. 그래서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합성시킵니다. 그래서 혈당량이 줄어들어요. 그죠? 물론 인슐린 이거 말고도 모세혈관의 인슐린, 이제 그 혈액 속에 인슐린이 돌아다니면 주변 세포들이 인슐린을 막 흡수하게끔 해서 혈당을 낮추는 기능도 합니다. 그래서 인슐린은 그 표적세포가 엄청 많아요. 대부분의 세포들이 거의 인슐린의 표적세포거든요. 참고하시고요. 베타세포에서 나온다는 거. 알파세포는 반대로 글루카곤입니다. 글루카곤은 호르몬, 글리코젠은 탄수화물. 간에 작용하면 간에서 글리코젠의 분해가 촉진돼서 글리코젠이 포도당으로 분해되는 일이 많아지니까 혈당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내 몸에서 현재 인슐린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식사하고 난 뒤란 소리예요. 혈당이 높아졌으니까요. 반대로 지금 내 몸에서 글루카곤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내가 지금 공복 시 배고프거나 지금 아침 안 먹어서 굉장히 배고픕니다. 혹은 운동할 때, 당을 많이 필요로 할 때, 그럴 때입니다. 이자섬의 베타세포, 인슐린. 알파세포, 글루카곤. 실제로 여러분들 베타세포가 굉장히 더 많죠? 비슷하나요? 이자와 연결된 무슨 신경? 여러분 그 글루카곤일 때가 이제 교감신경과 연관이 되어 있고요. 인슐린이 부교감신경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그 식사하고 나서 5교시 때 다 졸잖아. 그러니까 밥 먹고 나서 배불러. 그럼 혈당이 좀 높아졌거든. 그러면 혈당을 낮추려고 인슐린이 나와서 막 작용을 하고 있어. 근데 잠이 와. 잠이 오는 것은 교감, 부교감 뭐가 가까워? 부교감. 그렇지. 이렇게 매치시키면 안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됐죠? 여러분들의 5교시를 식사 후에 5교시를 생각하세요. 내가 과연 5교시 때 막 정신이 말짱해서 막 굉장히 막 흥분된 상태인지 혹은 편안하게 침 흘리면서 자고 있는 상태인지 생각해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자, 부신 속질에서 분비되는 에피네프린, 다른 말로 아드레날린. 얘는 인슐린 분비를 억제하고 글루카곤 분비를 촉진합니다. 그러니까 글루카곤 분비를 촉진한다는 말은 혈당을 어떻게 한다는 소리예요? 높인다는 소리예요. 그죠? 에피네프린도 혈당을 높이는 친구고, 탄수화물이 풍부한 식사를 하면 혈당이 상승하고, 그래서 인슐린 글루카곤 조절을 통해서 식사는 떨어진다. 보세요. 식사하고 나서 혈당이 올라갔죠? 그러면 뭐도 많아져야 돼요? 인슐린이 많아져야 돼요. 혈당이 높아지니까 혈당을 낮추려는 인슐린이 많아지고 반대로 기량작용하는
글루카곤은 줄어들어야 돼요. 되시겠죠? 자, 삼투압 조절 나옵니다. 혈당 조절, 이게 삼투압 조절. 여러분들 쌤 삼투압 뭐로 바꿔 생각해라? 농도로 바꿔서 생각해라. 왜? 삼투압 농도에 비례하기 때문에. 체내 삼투압이 변하면 세포가 과다하게 수축하거나 부풀어 올라서 이상이 생길 수 있고요. 염분을 많이 섭취하거나 땀을 많이 흘려 수분을 많이 잃어버리면, 즉 요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수분이 부족하다. 그러면 농도가 높다. 즉 혈장의 삼투압이 현재 높은 상태구나 라는 거예요. 그럼 혈장의 삼투압이 높은 상태니까 결과적으로 이걸 다시 낮춰야 돼. 그럼 누가 많이 나와? 항인형 호르몬이 많이 나와. ADH가 많이 나와요. Why? 이 ADH는 표적기관이 콩팥입니다. 만드는 곳은 뇌하수주 후엽이고요. 그러면 콩팥에 작용해서 수분 재흡수가 촉진돼서 콩팥에서 오줌 만들잖아요. 그 오줌 만드는 과정 중에 그 세뇨관에 있는 수분을 모세혈관으로 굉장히 많이 끌어당깁니다. 그래서 내 몸에 물을 많이 남기는 거죠. 되겠습니까? 그러면 수분이 많이 재흡수가 촉진되니까 내 몸에 물이 많아졌으니까 삼투압이 다시 감소해요. 자, 여기까지가 끝이야. 그러니까 현재 높은 상태에서 ADH가 많이 나와서 수분 재흡수하니까 다시 체내 삼투압이 줄었어. 됐지? 이게 결과야. 근데 그것 때문에 생긴 변화가 뭐냐 하면 수분 재흡수가 촉진되니까 내 몸 안으로 물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세뇨관에 남아있으면 결국 오줌으로 몸 밖으로 나갈 애들인데 오줌 만드는 과정 중에서 그걸 모세혈관으로 쫙 끌어당겼으니까 그럼 혈액량이 증가해요. 물이 많이 들어왔잖아. 그럼 혈액량이 증가하니까 물이 많아졌으니까 그 혈압도 조금 증가하겠죠. 그리고 실제 이 항인 호르몬은 혈관을 좀 수축시키는 작용도 해요. 그래서 그거를 의미로 바소프레신이라는 용어도 쓴다 그랬잖아. 그지? 항인형 호르몬, ADH, 바소프레신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 다음에 오줌 입장에서는 보세요. 그 물이 혈관으로 다 끌어당겨 가니까 오줌의 양은 줄어버려요. 그죠? 오줌으로 나갈 물이 줄어드는 거야. 지금 내 몸에 물이 부족해서 물을 다 끌어당겼거든, 콩팥에서. 그럼 오줌량은 줄지. 그럼 오줌의 농도는 이 삼투압 농도로 생각해. 오줌의 양이 주니까 오줌의 농도는 늘어나는 거야. 이해되니? 그래서 여러분들 땀 엄청 흘리거나 막 엄청 짠 거 먹었을 때 오줌 넣으면 오줌의 양은 굉장히 적고 색깔이 굉장히 짙어요. 왜? 물의 양이 적으니까 오줌의 농도가 높다는 뜻이야. 반대로 물 한 막 2리터씩 먹으면 어떻게 돼? 오줌 와 엄청 나오잖아. 근데 걔 색깔이 어때? 색깔이 굉장히 하얗단 말이야. 왜? 오줌 양이 많으니까. 되겠어요? 여러분들은 인과관계 잘 따져서 생각하세요. 뇌하수 후엽에서 만들어져서 순환계를 타고 혈액을 타고 이동하는 게 ADH 항인형 호르몬이고 혈장 삼투압이 증가하면 혈중 ADH 농도도 증가합니다. 그죠? 근데 요 중간에 있는 이 그래프는 뭐냐면 뭐 예전에 기출문제 이런 것도 나왔었는데 그 혈액량이 정상보다 많은 사람과 부족한 사람을 두 가지로 비교한다면 그러니까 이것도 ADH 농도잖아요. 그러니까 혈액량이 좀 부족한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똑같은 혈장 삼투압에서 똑같은 ADH의 양이 나오는데 농도는 다르다는 거는 얘는 혈액량이 너무 과다한 사람. 혈액량이 많을 때는 농도는 적어요. 그럼 ADH가 뭐 똑같이 만약에 뭐 수치로 ADH가 100 나왔어. 근데 내가 지금 혈액량이 너무 과한 상태면 ADH가 100이라도 내가 물이 너무 많으니까 농도는 낮다는 뜻이야. 반대로 혈액량이 물이 부족하면 ADH가 많이 똑같은 양이 나와도 얘는 농도가 높다라는 거지. 이해되세요, 이거? 자, ADH가 100이 나왔다 쳤을 때 얘는 혈액량이 얘는 한 10이라고 치자. 그럼 10분의 100이잖아, 농도는 곱하기 100. 얘는 혈액량이 1이라고 쳐봐, 1. 부족한 거야. 1분의 100 곱하기 100. 그럼 농도는 누가 높아? 이건 없잖아. 이해되니? 그 다음 오줌 생성량 봐. 자, 물을 섭취했어. 지금 요 시점에 물을 섭취했다는 거는 내가 물을 많이 먹었으니까 ADH 농도가 별로 필요 없어. 맞지? ADH는 언제? 내가 물이 부족할 때 나오는 거야. 왜? 얘는 콩팥에 가서 수분 재흡수를 촉진하는 친구니까. 내가 물을 많이 먹어버리면 ADH가 많이 안 나와. 그럼 오줌 생성량이 늘겠지. 근데 시간이 지났어. 오줌 생성량이 줄었네.
오줌 생성량이 줄었다는 건 ADH 농도가 증가해서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오줌 생성량이 주는 거예요. 되겠죠? 그리고 동시에 이 정도 되면 여러분들 뇌에서 갈증이라는 신호를 보내서 물 마시게 합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 체온 조절입니다. 자, 물질대사에 관여하는 효소의 활성은 온도에 따라 크게 변하므로 체온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뭐 학교에서 매일 체온 측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체온이 우리 생명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고요. 여기도 나오지만 효소라는 게 그 온도나 pH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한 체온이 막 40도 이렇게 고열로 가면 사람 잘못하면 죽습니다. 그죠? 그래서 체온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저체온증 혹은 뭐 체온이 너무 높아서 일사병, 열사병 이러면 생명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생존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체온은 체내 안에서 열 생산하는 생산량과 혹은 발생량, 표면에서의 열 방출량, 혹은 열 발산량, 뭐 용어는 막 여러 가지 있어요. 자, 저온 상황. 이 얘를 중점으로 보라 그랬어. 이번 6월 학평에도 저온 상황 문제가 나왔잖아. 그지? 저온 상황일 때를 중심으로 보라고. 간내 시상압에서 감지해서 몸의 떨림으로 열 발생량을 증가시킵니다. 골격근 떨어가지고 근육을 떨어가지고 열을 많이 생기게 하죠. 여러분 추울 때 몸 떨잖아요. 그 다음에 피부 근처의 혈관을 수축시킵니다. 피부 근처의 혈관을 수축시켜서 열 발산량을 감소시켜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막 몸을 껴있고 몸을 막 웅크리죠. 그런 거 생각하면 여러분들 피부 근처에 혈관이 수축됩니다. 이게 교감신경이 활성화돼가지고 피부 근처에 혈관이 수축돼서 피부 근처로 혈액을 많이 안 흐르게 해요. 그래서 그 좀 창백해지죠. 피부도 창백해지고 털이 삐쭉삐쭉 쏘고 그죠? 됐습니까? 그래서 열 발산, 열 뺏기는 걸 줄이고 그리고 내 몸에서 골격근을 떨게 한다든지 혹은 뭐 티록신 같은 물질 대사를 촉진하는 호르몬들이 많이 나와서 열 발생량을 증가시킵니다. 고온 상황은 반대예요. 반대인데 사실 고온 상황일 때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열 발생량을 줄인다는 얘기는 없죠. 그게 좀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뺐습니다. 뺐고 고온 상황일 때는 땀 이게 진짜 큽니다. 여러분 땀을 흘려서 땀이 식으면서 기화열 흡수 그래서 열을 체온 조절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고온 상황일 때 체온을 떨어뜨리는 것들은 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 고온일 때 땀 안 나면 진짜 위험해요. 피부 근처 혈관 이완해서 열 발산량을 증가시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체육 시간에 막 축구 1시간 했다고 생각해봐. 그럼 막 더워 죽겠어 지금. 그럼 땀 엄청 나고 여러분들 얼굴이랑 피부 근처 막 멀개지죠, 그죠? 그게 피부 근처로 혈액을 많이 흘려서 열을 많이 뺏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온 상황일 때는 열 발생량을 줄인다 이런 말은 되도록이면 쓰지 마시고요. 그 열 발산량을 증가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기작입니다. 됐죠? 됐습니까? 오케이, 여러분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뒤에 있는 병원체와 방어작용을 해서 3단원까지 여러분들 중간고사 보면 3단원까지잖아, 그제? 거기까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제가 어제 6월 학평 해설 강의 여러분들 올렸어요. 중간고사 대비한다고 생각하고 물론 여기까지 지금 요 항상성 유지까지만 범위였지만 여기까지 여러분들 그 해설 강의 들으시면서 틀린 부분 혹은 좀 깬또 찍어서 맞춘 것들 정말 철저하게 복습해서 개념학습 충실하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여러분.